미국에는 글래스도어라는 유명한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글래스도어. 우리나라의 취업 사이트가 뭐 있죠? 잡코리아, 사람인, 많이 있죠. 알바천국, 알바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큰 나라니까, 여러 취업 사이트가 있지만, 그 중에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가 진로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해마다 올해의 유망 직업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올해의 유망 직업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발표한다는 거죠. 올해의 유망 직업, 만약에 코로나19가 생겨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코로나19가 생기지 않았다면 올해의 유망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1등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우리 신고에서도 이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좀 더 고객과 우리 서비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 기능과 디자인을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 연봉도 높고 취업 사이트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 채용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등이 자바 개발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바 개발자는 잘 아시겠지만 대형 웹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자바 개발자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전산실에는 자바 개발자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등이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신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빅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글래스도어 사이트에서는 매년 이걸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 과학자가 몇 년간 계속 1등을 했습니다. 최고의 직업으로. 그런데 하도 유망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지 3등으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그 앱을 쓰게 되면 그 많은 정보들이 다 카카오 서버에는 저장이 되죠.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로, 날씨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등이 제품 매니저입니다. 신상품을 기획하고 신서비스를 기획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제품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좀 이해가 되는 쉬운 단어입니다. 5등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되어 있어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융합적인 인재들을 얘기를 하는데 5등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자녀들이 다 고3들이라면요. 원서 써야 되니까 이런 직업에 도달하려면 어떤 분야에 어떤 학과로 가야 되는지를 잘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연령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또 아직은 고3 자녀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표를 보여주는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교육청 주관에 학부모 행사할 때 이 장표를 우리 학부모들한테 보여드리면 굉장히 학부모들이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왜 당황스러워 하시느냐? 우리 학부모님들 머릿속에는 변하지 않는 최고의 직업 7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한의사, 교사, 공무원 이런 7가지 직업을 최고의 직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본주의 최고의 선진국 미국에서 이런 직업들이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알고 좋아하는 그런 직업들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교사, 공무원 이런 직업들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들인 거죠. 아무리 국가가 어려워도 가장 먼저 세금 걷어서 월급 주는 직업들, 우리나라처럼 점점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그러나 그 직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작은 비중이고요. 그
어떤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의대 갈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대가 적성에 안 맞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직업들에서 실제로 일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은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사회 나가기 전까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아이들과 같이 얼마나 공유하고 있느냐. 역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다 잘할 때의 얘기들을 정보라고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슬픈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수, 여기에는 공부하는 애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또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보험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빠가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 시점부터 애한테 추가적으로 2억 원 정도 돈이 더 든다라는 그런 끔찍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살펴봤더니 우리 자식이지만, 우리 애들이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 애들의 특성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좋아할 줄 몰랐던 겁니다. 계속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경제활동 인구수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가 그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또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취업을 했는데도 1년 만에 때려치고 또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30살이 돼도 또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부에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평생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 진입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보고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좀 사회에 빨리 진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렇게 통계에 보시는 대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한테도 큰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노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진로교육에서는요, 어떤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느냐, 한 살이라도 일찍부터 사회 참여 활동을 시켜주는 게 당사자인 아이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부모 노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GDP를 높이는 데도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방황하지 않고 20대 때 방황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빨리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진로 교육, 진로 설계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중에는 여기 나오는 이 장표가 가장 이제 많은 정보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많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쁘게 일하시느라 이런 사회 변화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총리실 산하에 교육 연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개발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거면 1, 2% 차이만 나도 굉장히 큰 차이처럼 느껴져야죠. 왜?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같은 대학의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애들의 취업률을 조사했다면 1, 2% 차이만 나도 크게 나야 될 텐데 실제 보시면 굉장히 1, 2%가 아니라 몇십 %까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애들 교육하는데 웬 취업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취업률이 높다라는 것은 뭐죠? 그 분야에 대한 능력을 사회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취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필요로 한 능력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취업률에 기반으로 해서 정보들을, 진로 정보들을 습득하려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료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건축학과 한번 보세요. 여기 건축학과 보시면 72%의 취업률을 보여줍니다. 꽤 높은 거죠. 72%. 그런데 요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인문과학 전공한 친구들 54.8%의 취업률을 보여줍니다.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차이면요. 이 정도 차이면 2월 달에 대학교 졸업시장에 가보면 건축학과 다니는 애들은 어딘가에 다 취직이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시장에 왔다면 인문과학 다니는 친구들은 반 이상이 취업이 안 돼서 졸업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짐을 싸서 노량진 고시촌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왜 생길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통계를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딱 반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으로 한번 나눠보면 어떻게 반으로 나누냐?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안 되고 이렇게 반으로 나눈다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보이십니까? 뭐 이렇게 딱 칼로 무자르듯이 반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봤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안 되고 이걸 강제로 나누라고 한다면요. 아셔야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분야들은 대부분 다 과학기술 관련된 분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랑은 달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과학기술 세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학기술 세대. 세상의 모든 새로운 일자리는 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중학교 자녀를 주신 분이라면 항상 이 과학기술에 대한 노출들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한 상담의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첫 번째 시기는 중3, 고1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설정을 해야 되죠. 그 고등학교 설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요즘 새로 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문이과가 존재하지 않고 선택 과목, 자기 진로 목표에 맞는 선택 과목에 따라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선택,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학 가기 위한 선택 과목 선택, 그다음에 고3 때는 학과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인생의 우리나라 교육계 인생의 중요한 어떤 관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단한 팁이냐, 이런 사회 현상까지 고려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중3, 고1 때까지 잘 관찰하셔서 애가 완전히 딱 봐도 인문사회 스타일이다. 그럼 인문사회들 보내시면 됩니다. 애가 딱 봐도 이공계 스타일이다. 이공계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자녀지만 내 자녀지만 딱 봐도 뭐죠? 대부분 우리 애는 잘 모르겠다죠. 잘 모르겠다. 이공계 보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완전히 인문사회 스타일이다. 인문사회대. 완전히 이공계 스타일이다. 이공계. 잘 모르겠다. 이공계. 이러시면 됩니다. 왜냐? 잘 모를 때는 일자리 많은 트렌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 길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잘 모르니 일자리 많은 이공계련이 생각하고 가다 보면 애가 스스로 깨우칩니다. 엄마, 나 아닌 것 같으네. 나 인문사회대 갈래. 이때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은 오히려 융합형 인재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등학생들도 우리 때랑 크게 다름이 없는데요. 일선 고등학교에 가보면요. 애들이 인문사회에 대해 큰 뜻이 있어서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놈의 수학 과목 하나 싫다고 그거 하나 싫다고 적성에도 안 맞으면서 인문사회에 대해 택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사회 진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뒤늦게 이공계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이공계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부모 세대인 인문사회 세대를 산 부모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과학기술에 대한 체험들을 많이 늘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권할 만한 그런 일자리 구조라는 게 과학기술 분야와 비과학기술 분야가 8대2, 7대3까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문과, 이과가 반반 정도가 되고요. 대학교는 더 웃깁니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인문사회 예술대학 정원 합친 게 이공계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반반, 애들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다가 대학교 진학 반반,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는 이런 사회 문제를 몰라요. 그러다가 대학 가려고 하니까 7대2, 8대3 정도로, 7대3, 8대2 정도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듣고 또 딴 생각하시면요. 딴 생각하시면 이따 아이들 앉혀놓고 야 오늘 엄마 아빠 회사에서 강의 들어보니까 문과는 앞으로 끝났다더라. 또 이렇게 잘못 얘기하실 분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로교육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모든 원칙을 지배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공계 일자리가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인문사회대 가겠다는데 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로 지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전략이 나오려면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감상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좋은 전략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문사회 쪽에 적성을 가지고 인문사회 쪽에 진출하려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얘기들을 해주는 게 좋을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저희 경험상 우리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알려드리면요. 자, 인문사회 쪽에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게 인문사회 쪽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그럼 인문사회 쪽에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이 뭐냐? 그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되겠다, 공무원의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친구는 인문사회 쪽에 진학을 해서 행정학과를 가든 정외과를 가든 자기 능력에 맞게 욕심에 맞게 5급, 7급, 9급 시험 봐서 합격하게 되면 또 한 인생을 또 의미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박봉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비교해서 적을 뿐이지 웬만한 중소 중견기업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7급 공무원 16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애소득이 23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생애소득 계산을 하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한국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 직업을 인문사회 쪽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이 교사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문사회들을 택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인문사회 쪽에는 사회가 인문사회 쪽 보고 길러달라고 독점 권한을 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독점을 줬기 때문에. 그럼 사회가 인문사회 쪽에 독점을 준 분야가 뭐냐? 그 분야는 바로 이공계들은 잘 못하지만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돈에 관련된 분야가 되는 겁니다.
즉 상경 계열이 되게 되는 거죠. 경영 경제과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돈을 다루는 그런 곳이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공계들은 배우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쪽에서는 여전히 경영경제학과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해서 인문사회 쪽에 독점을 줬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제한을 두겠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 제한을 두겠다라는 분야, 그래서 되기는 어렵지만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런 분야가 뭐가 있느냐? 법률, 인사, 노무, 심리 이런 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임상심리사가 목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요구 조건에 맞는 실습을 해서 2급, 1급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법률가의 꿈을 갖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로스쿨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 시험에 또 합격을 해야 법률가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보고 자격증 따고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쪽 분야가 꿈일 때는 적극적으로 인문사회들을 택해서 진로를 설계하려고 하는 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신보에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시면 또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를 잘 아시냐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대외 무역 의존도가 90% 가까운 나라입니다. GDP 대비 대외 무역 의존도가 90%가 가까운 나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는 한 걸음만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대부분이 다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진학하는 그런 과 이름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붙은 데들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었느냐? 글로벌, 국제, 무역 이런 단어가 붙은 과들은 우리나라가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이쪽의 수요가 사회적으로 먼저 생긴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는 넓은 세상에 대한 포부를 갖도록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교육 쪽에서는 이쪽 분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냐?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대학 가서 계속 4년간 수업 시간에 글로벌 국제무역, 글로벌 국제무역 이런 얘기를 듣고 졸업하는 친구들은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국내 회사만 생각할 때 얘들은 외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요. 까짓것 젊은 날에 해외 가서 몇 년 살아볼까? 이런 진취성을 보이기 때문에 애들의 진출 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 갈 아이들보다 인문사회대 갈 아이들한테 넓은 세상에 대한 포부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애들 세대는 우리 때처럼 일자리가 쉽게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아시아 전 지역이 내 활동 무대라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찾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자, 상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는 70억 인구가 220개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0억 인구가 220개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건 상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실 겁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다른 각도로 돌려보면요. 다른 각도로 돌려보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마치 지구인들 중에 41억 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단 23개의 언어로만 살아갑니다. 41억 명이 23개 언어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국어인 한국어 플러스
이 23개 언어 중에 하나만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가 있으면 갑자기 사회 진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인문사회 쪽에서는 외국어 관련된 학과가 여전히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요.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러시아어과, 불어과, 독어과 이런 과들이 이 23개 메이저 언어들을 개설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23개 언어를 추가하면 그때부터는 소수 언어라고 부르는데 소수 언어까지 개설한 대학들이 특수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 같은 대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잘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대학입니다. 한 대학 안에서 50개 언어를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역 쪽에는 스카이 출신이 아니라 외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죠. 언어를 무기로 최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루마니아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은 외대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무기로 최일선에서 그런 활약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진로 적성에서는 언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언어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언어는 학습 능력에 비례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회성에 비례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공부는 약하지만 뭔가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남을 것 같은 사회성과 말하는 재주, 친구들 많고 뭐 이러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어 관련된 분야로 한번 전공을 정하는 것도 자기 관심 있는 문화권에 언어를 하나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그 아이한테는 큰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문사회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인문사회대는 절대 수학 싫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인문사회 쪽은 요즘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꿈이 교사이거나 자기 꿈이 공무원이거나 자기 꿈이 상경계열의 뜻이 있거나 자기 꿈이 좀 어렵지만 자격증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거나 법률, 인사, 노무, 심리 이런 쪽이 되는 거죠. 자기 꿈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글로벌, 국제, 무역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자기 꿈이 지구의 특성인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언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가야 이 현대사회에서는 제대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인문사회 쪽으로 간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뜻과 비슷하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공계 쪽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 코로나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워낙 뉴스를 많이 보시고 많이 아시겠지만 뭐 내년도까지 이 코로나 사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확실한 거죠. 벌써 11월 하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간이나 전 세계가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변하는 세상을 뉴노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진로진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뭐 씁쓸한 내용도 있게 되는 건데 변화는 변화니까요. 일단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인기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의사들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많은 국민들이 손을 열심히 씻어서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이비인후과, 청소년과 이런 데들은 애들을 아예 꺼려서 데리고 가지도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료 보니까 상반기에만 소아청소년과가 거의 100군데 가까운 데가 폐업을 했고 다 90%가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번에 깨우쳤습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안정적인 전문직인 줄 알았더니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영업자에 불과하구나.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 이런 데들은 예산으로 이제
집행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가 전혀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한국 사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안정성이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인기는 굉장히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원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400명씩 늘리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파업에 의해서 이게 이제 멈춰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대 정원의 확대, 공공의료 강화 이걸 제가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요. 어, 의학 계열은 내년도부터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고2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약대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약대가. 약대가 부활한다는 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약대가 없어졌었느냐? 없어진 게 아니라 고3들한테는 없어졌었죠. 뭐냐? 그동안 약대를 들어가려면 대학교 2학년을 마친 애들만을 대상으로 약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봐서 우리 약대로 다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을 마쳐야 약대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부터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처럼 고등학생들을 약대에서 뽑게 되는 거죠. 이 정원이 무려 1,600명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부터는 이 약대가 1,600명이 정원이 새로 생기는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학 계열 진로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이런 의학 쪽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동의를 많이들 해주셔서 좀 인원을 점차 늘릴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당장 약대 인원이 신설이 된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 우리 진하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전공자의 인기는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컴퓨터 관련 전공자 인기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 언택트다 비대면이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IT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IT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기가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인공지능 때문에 원래 몸값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몸값이 높아진 아주 희한한 그런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직업인들, 특히 채용 당사자인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그런 IT 회사들을 대표님들을 만났는데 아니 굉장히 대우가 좋고 유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전공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며칠 뒤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사장님이 야 이거 IT 인력들 찾기가 너무 힘들다. 더 많이 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나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뭐 하나 추천해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그냥 조용히 그럼 컴퓨터를 한번 해보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공부 대단히 많이 해야 되고 너무 이과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서울대를 간다, 카이스트를 간다, 거기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라는 것은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거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그러면 수학 실력으로만 따진다면 중위권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애들은 얘들한테 밀리는 거냐? 아닙니다. 얘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걸 잘 만드는 애들이죠.
그럼 수학 실력으로만 따진다면 전문대학이나 폴리텍 대학에서 컴퓨터 하는 애들은 밀리란 얘기냐? 할 일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얘들이 하는 일은 얘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생활에 구현할 수 있는 개발 코딩 같은 걸 잘 하는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분야는 재밌게도 학습 능력에 맞게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워낙 사회에서 수요가 많고 우리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컴퓨터 세대라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굉장히 좋은 분야일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컴퓨터를 한번 해보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요즘 애들 직업가치관 조사해 보면 돈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어른들도 돈 좋아하지만 애들도 그거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 돈 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기껏 대답하는 게 의사, 그다음에 변호사, 뭐 잘 모르니까 건물주, 뭐 그다음에 로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돈 뭉치가 흘러다니는 것이 바로 컴퓨터 관련 전공 그 분야가 되는 거죠.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급여 체계나 이런 것과는 달리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직업 가치관 중에 금전적인 게 굉장히 높다면 이 컴퓨터 분야를 또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화기의 재전성기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뭐죠? 취업 용어죠.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 이 전화기는 삼과는 생산 제조 시설이 존재할 때 인기를 끄는 그런 과들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쪽 분야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중국으로 계속 빼냈죠. 그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경북 구미 가면 최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은 게 큰 LG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생산 제조 시설들이 다 해외로 가게 되니까 이 전화기가 약간 주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온 세계가 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생산 제조 시설이 자국 내에 존재하지 않을 때 얼마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깨우쳐서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런 공장들을 다시 자국 내로 불러오는 리쇼어링이라는 정책들을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시행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산 제조 시설이 다시 창원으로, 울산으로, 대구로, 뭐 광양으로, 여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 이런 쪽은 굉장히 재전성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생명공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드디어 자를 제가 일부러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듣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유전공학이 뜬다 어쩐다 하면서 생명공학이 굉장히 뜰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30년째 못 뜨고 있었거든요. 왜? 생명공학 쪽에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공학 산업의 대표적인 게 제약업인데, 신약 개발인데 2조 3조 투자해서 신약 개발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과감하게 그동안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카피약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던 거죠. 특허 받아다가 로열티 주거나 특허권 만료된 거 다시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식으로 작게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으로 택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적으로 같은 공대를 나와도 생명공학과 나온 애들의 급여가 한참 다른 데보다 적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우리나라도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바이오적인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 제조 기술과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 기술이 자국 내에 존재하지 않을 때 얼마나 국민들을 위태롭게 불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깨우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엄청난 그런 투자와 지원들이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기업들도 SK 입장에서도 하이닉스 인수해서 좀 재미를 봤었는데 하이닉스 인수해서 재미 본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치료제 하나 개발하면 반도체보다 훨씬 더 낫겠네, 이러면서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이런데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공학이 30년째 뜬다 했지만 드디어 제 위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뭐 천랩이니 뭐냐면서 새로운 어떤 생명공학 관련된 회사들이 진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사인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생명공학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학은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첫째, 유학파가 단기적으로 줄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어 관련된 전공자들, 그다음에 글로벌 국제 무역 이런 쪽에 진학한 한 아이들이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유학 자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 유학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적인 다른 방법의 그런 진학 방법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면 인천 송도에는 4개의 외국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 들어와 있죠? 뉴욕 주립대학 들어와 있죠. 조지 메이슨 대학 들어와 있죠. 유타 대학 들어와 있죠. 벨기에 켄트 대학 들어와 있죠. 이 대학들은 인천 송도라는 것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그런 이제 정식 캠퍼스들입니다. 그런데 대학 자체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객에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서 그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졸업생들은 굉장히 잘 풀리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데 취직하고 진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대해서 좀 반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대학들은 아주 우수한 애만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졸업하는 애들의 질은 크게 담보를 안 하는데 거기 있는 학교들은 들어갈 때는 조금 뭐 아주 높지 않았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실력이 상당하더라. 이제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구 본사나 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인서울대학을 보내려고 결심을 했을 때는 거주비 생활비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서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송도에 있는 외국대학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그래서 요즘 대입 설명회 할 때 마지막 챕터에 이런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시 정시와 상관없는 지원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아이들이 저희가 효과가 좋냐면 애가 막 자존감은 막 그렇게 바라는 건 되게 높아 이상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적은 높게 안 나와. 이런 친구들이 그 성적에 맞게 대학 가면 금방 또 이탈하네, 재수하네, 삼수하네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걔들 기준으로는 약간 폼나 보이는 그런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도 우리나라 송도에 외국 대학들이 4개나 들어와 있다는 거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진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은 더더욱 앞으로 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참가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이 약세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이번에 다 깨우쳤어요. 뭘 깨우쳤느냐? 아니 이 세계적인 의료 사태가 생겼는데 한의학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한의학은 현대의학이라고는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죠. 한의대가 그래서 점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한의사가 2만 5천 명밖에 없습니다. 2만 5천 명. 굉장히 적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한약 수요가 좀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먹습니다. 한약 수요가 있기 때문에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한의사와 한약 수요라는 게 교묘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잘 형성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또 코로나19 시대에 뭐 면역력 강화하면서 더 돈을 잘 버는 한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으나 상위권 아이들이 의학이라고 생각하고 진학하는 아이들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경영학과처럼 무슨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하고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은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뭐 이런 식을 주로 생각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일인데 또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대는 더 사회 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러죠? 안 그래도 인공지능 시대 때문에 밀렸었는데 언택트 비대면 하니까 더 IT 인력을 많이 찾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사회 적성이 있는 아이를 그 아이가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공계 쪽으로 억지로 보내는 거 이게 진로교육이 아닙니다. 진로교육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적성에 맞는. 그래서 이 인문사회 쪽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인문사회 쪽에 계속 보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있는 분야로 아이들을 진출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쪽에 맞는 진로 설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 겪으셨겠지만, 신천지 사태가 나서 대구가 그렇게 막, 멈추고 서울도 막 서울에 다 재택근무하라고 해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붐볐죠. 왜 그러냐, 이 재택도 사실 IT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재택근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라인 같은데 카톡 말고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2월 달부터 재택해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택이라는 것도 대기업처럼 인프라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구나.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는 그런 어떤 진로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일부러 넣는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9988이지 않습니까?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은 1%의 숫자에 12%의 근로자를 갖고 있는 크니까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나중에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강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나온다면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이제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좀 강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 9번 대기업 쏠림 심화 현상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번 농대의 약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환경과 생명을 연구하는 쪽으로 대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기본 기능인 식량 문제에 잘 살게 됨에 따라서 관심이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올드하다고 느낀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식량 문제에 신경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잘 살게 돼서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이 농대는 변신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 생명 쪽으로 잘 변신을 했고 제법 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기본 기능인 식량 이슈까지도 생기게 되니까 옵션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농대가 진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대는 기업으로도 잘 가고 공무원, 공공기관으로도 잘 빠지는 그런 다양한 진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농대에 대한 편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점수가 낮은 과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요즘 농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지방국립대학 농대는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애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진로상 굉장히 좋아진 그런 분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쭉 들으셨는데 대부분 얘기들을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야금야금인지 팍 변하든지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야금야금 변해서 아까 취업률처럼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코로나19처럼 팍 변하게 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로는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라떼는 말이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사회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교육제도는 어떻게 변하는 걸까? 먼저
고등학교 입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때랑은 참 달리 고등학교는 종류가 많죠.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요. 교과 중점학교가 있고 특목고에는 과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있고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라는 학교가 있고요. 또 기타로 영재 고등학교라고 알려진 사실은 정식 명칭은 영재 학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게 뭔가 서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학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영재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고고 그 다음에 과학 중점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반론을 제기하면요. 여러분들 요즘 이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어디 가죠? 의대를 가죠. 그죠? 걔들이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입니다. 거의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10,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영재학교를 가게 되면 의대 진학이 거의 어렵죠. 요즘은. 뭐 한과영 같은 경우에 부산에 있는 한과영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많은 데가 다 각서를 쓰게 하죠. 나라의 세금으로 과학 공부하러 왔는데 의대 진학은 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영재학교를 가겠습니까? 아니죠. 일반고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일반고에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재학교가 높고 일반고가 낮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학교는 뭘로 결정해야 되느냐? 진로 목표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일반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고. 일반고 일반고는 이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데 아직 우리 애가 똑똑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분야를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이공계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문사회계열 같기도 해. 이럴 경우에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고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런 데들을 보내는 게 애들한테 맞게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아이가 인문사회인지 이공계인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게 바로 일반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 자율고는 조금 더 진로 탐색을 더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가 외국어를 굉장히 좋아해. 중학교 때 영어도 좋아하고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외국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 3년 내내, 요즘은 자유학년제 때문에 2년이죠. 2년 동안 다 모든 학교에서 영어가 다 A야. 그러니까 이쪽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니야? A 쪽에 관심이 있어 하고 그때 가는 것이 외국어고 국제고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고나 국제고나 다 영어 실력 가지고 영어 점수 가지고만 일단 서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대체 외국어랑 국제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어는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 자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자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이 외국어보다. 그래서 외국어의 커리큘럼을 가보면요. 일반고에서는 하지 않는 이 영어를 심화돼서 배운다든가 중국어를 심화해서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영어를 좋아하는데 국제고는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국제고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국제 통상 분야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헷갈리니까 외국어는 외국어를 심화시키는 교육과정이 발달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국제고는 뭐가 발달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경제 과목들이 심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것들을요. 국제고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고에서 영어 1, 2면 외고는 영어 3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경제 1, 2면 국제고는 영어 3, 4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심화시키는 분야가 달라지게 되게 되는 건데 우리 중학교 때 성적은 서울국제고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똑같이 영어 실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어가 성취도가 A인가 B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일단 보죠.
그러면 국제고나 외고 오는 애들이 성취도 거의 A겠죠. 그렇죠? 다 4학기가 다 A일 겁니다. 그 다음은 뭘 봅니까?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성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올 A인 애들이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면접에서 1.5배 선발된 애 중에 또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는 되게 편해진 게 뭐냐면요. 외고 가려도 옛날에는 수학을 봤었어야 되죠. 그렇죠? 영어, 수학, 국영수를 다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라가 정해서 야, 외고 국제고 가는 애들은 영어 성적이 출중한 얘들을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좋죠. 진짜 영어 애가 좋아해. 외국 좋아해. 근데 수학은 자꾸 B가 나와. 그렇죠? 전에는 지원을 못했죠. 수학이 실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전혀 수학 실력을 보지 않고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학과학에 대해서 애가 탁월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교가 있고 과학고가 있는데 두 개는 뭔 차이가 있느냐? 법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영재학교는요,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용을 받고요. 우리 과학고는 뭡니까? 초중고 관련된 법에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령 이름이 그거에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재학교는 학교라고 붙이는 이유가 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고만 하더라도 중3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3 아이들이 지원하는데요. 영재학교는 중1 애들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재라고 판단되면 학년이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중2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중3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일반고를 갔는데 나 영재학교 갈 걸 그거 몰랐네 하는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얘들은 상반기에 따로 뽑죠. 상반기에. 영재학교가 가장 먼저 입시를 치릅니다. 상반기에. 근데 이게 요즘 문제가 돼서 점점 이제 과학고랑 같이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재학교는 자기들만의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지필고사나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이제 외고 국제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수학, 과학 성적만을 보고 학교에서의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봐서 뽑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고등학교가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럼 여러분들 과학고 가고 외고 간 애들이 반드시 다 잘 될까요? 우리는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초등학교 때 애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똑똑하면요. 수학과학을 또래보다 잘합니다. 그건 수학과학에 적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좋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애가 수학과학을 잘하게 되면 머리가 좋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과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그럼 학원에서도 선행을 많이 시키고요. 심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럼 애는 그쪽 분야를 더 잘하게 됐죠. 또래보다는. 그래서 그냥 그쪽에 소질이 있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똑똑하면 수학과학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애가 수학과학 잘해서 과학고를 갔는데 가보면 문과적성이 드러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인문사회 쪽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중학교 수학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걔는 인문사회 쪽에 똑똑한 아이인데 수학 잘한다는 이유로 과학고에 잘못 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굉장히 진로가 꼬이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일단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좀 애가 똑똑해 공부 잘해 그래도 아직 진로를 잘 모르겠어 또는 의대야 뭐 이러면 일반고를 가는 게 맞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업을 목적으로 나라에서 만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사무관리직보다는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자기 기술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성화고랑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여러분들 어리셨을 때 공고, 상고 이런 학교가 요즘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MB 정권 때 새로 생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여기 보시면 특목고로 분류가 됩니다. 특목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어마어마하게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리고 참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어설픈 4년제 대학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학교 나와서 전문대학, 좋은 전문대학하고 나중에 학사 편입하는 게 더 좋은 진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안 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고 지원하시는 분 많은데요. 특성화고랑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때랑 똑같아서요. 여기 마치고 고졸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마치고 대학을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신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학을 못 가게 이렇게 교육과정상 만들어 놓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요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러 가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난 대학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세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이런 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성화고를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돈 한 푼 드는 거 없이 또 많은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빨리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 취직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시죠?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대학을 못 가는 거냐? 아닙니다. 나라가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죠. 다만 돈을 줬으니까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애들은 대입시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3년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직장 생활을 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정원관 없이 추가로 뽑게 되는 그런 대입 전형이 있는데 이 대입 전형을 통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명문 대학을 많이 갑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은 좋은 대학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가 일반고를 갔더라면 전혀 꿈도 못 꿀 그런 대학들을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자율형사를 있고 자율형공 있고 뭐 이런 것들 일반고에 들어가고 예체능은 야, 우리 아이가 미대 갈 건데 그 일반고에서 서울대 간 애들하고 내신 똑같이 매기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에서 우리 아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목표가 비슷한 애들끼리 우리는 공부하게 하겠다. 그런 친구들이 예고체고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을 두신 분들은요. 5학년 이하, 그죠? 를 두신 분들은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정부 발표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애들부터는 뭐를 다 폐지하겠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애들을 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애들부터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일반고,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학교 이렇게 남는 거고요. 특성화 마이스터, 예고, 재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일반고에서 다 골고루 공부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고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뉴스에서 가끔 들으시겠지만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에는 외고나 과학고가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왜 외고나 과학고가 없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게요. 자기가 외국어 쪽에 관심이 많으면 고교 학점제식으로 외국어 관련된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대학처럼 수강하면 자체 외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애가 과학을 좋아하면 고교 학점제니까 과학 관련된 과목만 계속
많이 수강하면 그냥 자체 과학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고나 과학고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재학교들은 각 나라가 좀 있죠. 왜? 쟤들은 사실 영재라는 애들이 그거에 푹 빠져서 다른 건 신경 안 쓰는 애들이니까 전체 성적은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수학과학에는 타고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 다 일반고에서 자기 진로 목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다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중에 이 영재고등학교, 영재학교 전국에 8군데가 있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그다음에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 그다음에 인천예술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예술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그다음에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여기가 영재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과학고에서 전환이 된 거죠. 이런 학교 준비안이라고 너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많다. 그래서 얘들의 입시를 손보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얼마 전에 그 개선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셔서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교 선택은 아이들 진로 목표에 맞게 그리고 진로 목표가 없을 때는 아직 뚜렷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장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뒤에 이만기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만기 선생님이 대입 전형 분야는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진짜 전문가이신 이만기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대학은 요즘 어떤 애들을 원하는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일교육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작년에 수시 합격한 22명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다가 다 한 권 전체를 컴퓨터에 넣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했더니 이런 이제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드 클라우드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가운데 크게 나타내는 그런 이제 기법이 되는 거죠. 그럼 글자를 한번 보세요. 요즘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뭐냐? 공부, 활동, 친구, 경험, 수업, 뭐 이런 동아리, 이런 단어들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 때랑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말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요. 총 120명 정도가 있는데 20명 정도가 전임 입학사정관이고 100명이 위촉 입학사정관이거든요. 전임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은 직업이 입학사정관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위촉 입학사정관은 교수인데 학교의 요구로 올해만 입학사정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안 봐도 이제 직장생활 하셨으니까 각이 나오시죠. 전임 입학사정관들이 여러 가지 행정 실무적인 걸 할 거고 그다음에 더 많은 그 교수 입학사정관들이 입시에 관여할 것이다. 선발에는 관여할 것이다.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입시를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해하시면 되느냐? 교수들이 자기 수업에 들어올 애들을 뽑게 되는 겁니다. 교수들이 자기 수업에 들어올 애들을 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학생을 교수들이 봤을 때 학교 수업에 충실하다 이런 얘기 뉘앙스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항상 수업 태도 발라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참 신기하게도요.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좋은 애들은 대학 가서도 또 졸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애들은 대학교 가서도 또 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은 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올 애들을 뽑는 거라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쟤는 학습 태도 바르고 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업을 듣는 거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보게 된다면 이런 애 뽑으면 내 수업에도 그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뒤에 이만기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세특사항이라는 게 선생님이 써주는 그 관찰한 500자, 과목당 500자 이게 굉장히 갈수록 중요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학교 선생님하고 사이 나빠질 필요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써주는 그 500자 글자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점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수들도 저기 수업 끝나고 나갈 때 오늘 뭐 배웠던 것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질문 없다고 하죠. 되게 난감하죠. 내가 오늘 잘못 가르쳤나? 난 교수적 성 아닌가? 이런 걸 되게 걱정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막 손들고 오늘 배운 것 중에 뭐 이렇게 딱 질문하는 애들은요. 교수들도 너무 이쁘거든요. 참 내가 오늘 잘 가르쳤나 보다.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에 자꾸 토론 잘하고 발표 잘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어떤 적극성을 보이는 애들, 지적 호기심을 자주 표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교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 애들 뽑으면 내 수업 시간에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진로에서는. 요즘 대학에서는 애들이 한번 빠져나가면 채울 방법이 없는 거죠. 워낙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을 뽑을 때 끝까지 우리랑 같이 졸업할 애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아이를 뽑으면 4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우리랑 같이 졸업할 애인가 아닌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걸 전공적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 대한 목표가 확실한가 아닌가 이걸 많이 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그런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 관련된 과목과 활동을 학생부에 드러나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활동을 기록 아니면 볼 수가 없고 우리 교육부는 학교 밖의 기록은 전혀 기재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과 동아리 시간에 적극적으로 한 그 아이들, 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요즘 대학에서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학교 수업에 충실한 아이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진로 설계가 명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쓰느냐? 아직 첫 아이가 입시를 안 치러 보신 분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서울대학교가 얼마 전에 자료 하나를 발표했는데 재미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작년에 서울대 지원한 수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베스트 20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대체 저 책을 어떻게 할까요? 서울대학교는 저 애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보면요. 4번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을 쓰고 그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필수 서류예요. 자기소개서 4번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3권 책은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걸 통계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사실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우리 아들들 저기 독서 지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 중3 정도부터는 이런 책 읽어도 좀 될 것 같아요. 중2부까지는 너무 어려운 책들이 많고요. 근데 중3부터는 충분히 읽어도 될 만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읽은 책 있나 한번 보세요. 서울대 수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베스트 20입니다. 1등이 무려 365명이 중복돼서죠. 이렇게 많은 애들이 감명 깊게 읽었다고 얘기하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이 받을 용기, 3등이 침묵의 봄, 4등 어려운 책인데 애들 독서력이 좋네요. 정의란 무엇인가, 5등 소설 데미안, 6등 죽은 시인의 사회, 7등 엔트로피, 8등 이기적 유전자 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꽤 어려운 책들,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들이 어려운 책을 참 잘 읽네 이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의 경향성이 보입니까? 대체 어떤 책을 어떤 이유로 읽었는지 경향성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경향성 안 보입니다. 이렇게 베스트 20을 이렇게 해놓으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책을 읽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요, 보조자료로 이 자료 말고 또 뭐를 발표했냐면 단과대학별로 많이 읽은 탑3를 발표했습니다. 좀 전에는 서울대 지원한 모든 애들이 많이 읽은 책 20을 발표한 거고 지금은 단과대학별로 탑3를 또 따로 발표했던 거죠. 근데 이걸 보시면 경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단과대학별로 읽은 탑3가 되는 거죠. 첫째, 인문대학 한번 보세요. 인문대학. 조지 오웰의 소설이죠. 1984. 1등입니다. 2등, 사회문제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가? 2등이고요. 3등,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3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인문대학에서 1등이 1984, 2등이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가? 3등이 데미안. 완전히 인문대학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설 두 권에 약간의 사회문제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사회과학대학 한번 보실까요? 1등 사회문제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가? 철학의 문제인 정의란 무엇인가? 경제의 문제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죠? 아주 사회과학대학스러운 그런 책들을 1, 2, 3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한번 보시죠. 공학의 주요 용어인 엔트로피. 2등 부분과 전체. 부분과 전체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이젠베르크의 책입니다. 과학책이죠. 3등 대놓고 공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요즘 이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먼저 목표로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 의대 가려다가 점수 안 돼서 너네 공대 가는 게 전혀 아니다. 나는 공학이란 무엇인가는 책을 읽고 공학이 굉장히 좋아져서 공학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기 위해서 너네 학과에 진학을 하는 원래 공대를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웃긴 거 여기 의대 한번 보실래요? 의대 한번 보시면 대놓고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의사와 의사가 만난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완전히 대놓고 나는 의사, 선생 의사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을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 아시겠지만 사회는 여러 가지 소송의 문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조심스럽게 다 열린 대답을 합니다. 꼭 우리 과가 목표라고 해서 그 과에 관련된 활동만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은 활동이면 다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강하게 얘기했다가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열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발전 가능성이 높이려고 성적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학과를 가야 된다고 해서 꼭 경제학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 나를 보여줄 수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나의 활동들은 진로 목표에 맞는 활동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내 진로 목표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우리 아이들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이번에 또 1학년 애들 대상으로 입시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이만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거지만 요점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정시에서도 수능 100%가 아니라 교과 평가라는 진로 목표에 맞는 공부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평가하겠다고 서울대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저는 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드리면,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저희 YG 멘토랑 같이 아이들 적성 검사를 했고요. 그 적성 검사에 따라서 설계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다닐 때와는 달리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회 진입 자체가 옛날 우리 때랑 많이 달라졌다는 거 하고, 대입 자체가 진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잠깐 좀 설명드릴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메이저맵이라는 걸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는 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산업공학과를 누르게 되면, 이 산업공학과 안에서는 대학 가면 뭘 배우게 되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 이걸 누르면 어떤 대학에서 데이터 마이닝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려면 어떤 선택 과목들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 건지, 또 비슷한 학과들은 다른 대학에 뭐가 있는지,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맵은 다 무료 사이트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 경북대학교다 그러면 경북대학교만 해도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들이 상호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문헌정보학과는 옛날 도서관학과였는데 요즘 대체 뭘 배우는가?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정보, 디지털,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졌죠. 이과적인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으면 또 도움이 되는지, 전공 적합성을 높이려면 다른 대학에는 또 비슷한 과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이트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많이 그 아이들 교육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 강의 시간은 다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혹시 자녀 교육시키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여기 좀 전에 메이저맵 주소 사이트, 이메일 주소, 제 밴드, 제 카톡 아이디, 제 유튜브 주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질문이 생각 안 나시더라도 혹시 진짜 아이 키우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는 안에서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우리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입시 쪽에서 가장 정확한 방송이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EBS 수다 강사 출신의 이만기 선생님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